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하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백센트가 아니고 빈센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뭐 연휴도 길었고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아침에 월모부는 촬영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저보다 훨씬 더 정무 감각이 뛰어난 백센트한테 잠시 양보했다가 오늘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나저나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뭐 엄중합니다. 선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급락폭이 좀 크더니 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조금 보니까 꽤 많이 낙폭을 만회했어요. 심지어 코스닥은 양전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역시 뭐 우리 이재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이분이 또 여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의 이성원 PB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먼저 긴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금요일에 이제 다들 출근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첫 시작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주식을 한번 간단하게 훑고 이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S&P 500은 1.3%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견조한 상승 압력이 유지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일마다 이제 주력이었던 뉴스들이랑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0월 3일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AI 버블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일, 5일 그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또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6일 월요일에 AMD에서 이제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다 보니 AMD 위주로 2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월요일이 트리거가 돼서 계속적으로 약간 AMD의 흐름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오라클이 이제 가장 이슈였죠. 오라클 내부 문서상에 이제 클라우드 수익성이 낮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고 또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 이제 저가형 모델도 공개를 했는데요. 저가형 모델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컸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형 모델임에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일 수요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AMD 등등 좋았고 뭐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협업 툴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고 로켓랩도 이제 발사가 3건이 모두 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일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가장 크게 있었던 이슈가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목요일 중국에서 정부가 히토류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이때 나오게 됐고 MP 머티리얼스가 약 2.4%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기나긴 연휴였지만 또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재부각되었다, 재점화되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전반적인 흐름이 어때요? 간밤에 보니까 또 트럼프가 네. 살짝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문제 싫어하는 게 없다. 아니고 네. 더 잘하려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이 또 크게 네. 급등하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의 낙폭 만회에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곳에서 다뤘겠지만 또 이성원 PB가 바라보는 미중의 관세 전쟁, 재점화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스토리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 주말 내내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지겨우실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제 목요일에 중국에서 이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 선박 대상으로 보복석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또 동일 시점 미국도 이제 중국 영계 선박에 신규 수수료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S&P가 만날 이유 없다. APEC 회동을 불투명하다는 이슈가 나왔고 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수출 통제를 부과할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잠깐 넘어가서 보면 미국 시장이 정말 빨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어젯밤에는 또 뭐 중국의 이러한 중국이 이러한 위험을 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리딩방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왜냐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4월에도 정말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며칠 뭐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트럼프 한마디마다 이제 시장이 흔들릴 만큼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휴 기간에 나스닥이 지금 금요일 포함해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때 보시면 그 미국 실적 발표 일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이번 주부터 해서 지금 10월 31일까지 일정이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날이 11월 1일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11월 1일에 우리가 약속한 이제 관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1일로 정해놓긴 했지만 그 안에 몇 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실적은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트럼프가 하락을 유도한 다음 이제 주식 사야 될 때다라고 한 번 더 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올 것도 알고 시장도 좋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는 또 말하겠죠. 주식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성원 PB가 말씀을 주신 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시각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재점화됐고 강대강의 모습을 보이다가 어저께 새벽에 트럼프의 화해 제스처가 나오는 순간 이성원 PB가 지난 4월 달을 한번 되새겨 보자. 그때가 크게 하락폭이 컸지만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저점이 아니었는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화면 한번 다시 보시죠. 거기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쭉 예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11월 1일 바로 그 전쯤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자 미국 증시 좋지 않느냐. 나의 최적이다. 상당히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영향 줄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며칠 동안 계속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오늘은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에 빈센트와 이제 저희 하나증권의 이재만 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방송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10월 13일에 오늘 나온 자료고요. 이제 화수분 전략으로 제목부터 정말 화끈하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주도주를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리포트고요. 결국에 지금 S&P 500이랑 코스피 주도주가 테크 섹터와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나오면서 분명히 실적이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주도주를 사는 게 결국에는 무역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실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 10일짜리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1월 10일 날 잠정치가 보니까 대미 수출이 급락했고 전반적인 수출이 부진했는데 근데 사실 10월 달은 조업일수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난해 추석하고 좀 언밸런스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10월에 사실 영업일수가 이번 연도는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YOY 기준으로 참고로 작년에는 이제 영업일이 5일이었습니다. 영업일 5일, 지금 영업일 3일이었는데 YOY로 이제 반도체 전체 수출은 42% 상승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94% 정도 상승을 했고 HBM이 184% 상승을 했습니다. 조업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상당폭
크게 거의 두 자릿대 네. 그렇죠. 더블 지수로 상승했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나증권의 뷰를 하우스 뷰처럼 결국에는 무역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주도주를 사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주도주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맞는데, 하나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제가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시장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YTD로 15%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말로 다시 오를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약 40년 동안 그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초록 색깔이 대부분이에요. 이 옆에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보시면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연평균 약 13.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30%, 뭐 20%, 100% 오른 적도 많고, 빠진 것들 대비해서 오를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실제로 빠졌을 해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해,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또 의미하는 게 여기 네. 아까 2018년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성원 PB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고 네. 해서 고율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컸지만 네, 나스닥 100은 사실 빠지지도 않았네요. 1%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시사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끌고 넘어갔었는데, 사실상 시장 자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이게 사실상 이거는 두 번째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도 더 변동성이 작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 이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아시죠? 네. 그 데나이브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주말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모든 것은 AI 혁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고액의 포커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순간에 우리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빅테크 그리고 AI 부문 승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매수 기회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주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투자자들은 더욱 흥분하면서 기술주를 연말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이때 말한 게 이제 지금은 1996년의 순간이지 1999년이 아니라고 덧붙였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이 1996년에 지금 45%, 42%, 그 다음에 20%, 그리고 1998년에 85%, 그리고 99년에 1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이 96년 이때 3배를 지금 나스닥 지수가 3배 이상 상승하기 전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약간 지금 봤을 때 네. 의미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실적 발표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런 더 오를 거다. 네, 약간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스닥 100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와닿는데, 결국 지금의 AI 혁명이 90년대 후반의 미국의 IT 혁명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이익단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쭉 주셨는데, 자, 그래서 뭐 추석 동안 알겠고요. 뭐 학습 효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장이 그런 걸 대변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성원 PB가 가져온 종목들이 항상 수익률이 엄청 괜찮아요? 네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뭐 최근에 네. 좀 핫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네, 번호바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스트라랩스, 네. 아, 아스트라랩스. 네, 그거 엄청 떴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떴죠?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가 거의 나온 느낌은 한 100번 나온 것 같이
그런 느낌인데 아직 이때 4번밖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GE 버노바고요. GE 버노바는 이제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리고 7월 말쯤에 이제 8% 최고 수익률을 기대를 했고 그때 이제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630불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테라랩스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8월 말에 이제 아스테라랩스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9월 중순까지 엄청 크게 올랐었죠. 네. 26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을 받기는 했으나 최근에 이제 AMD가 오픈 AI와 이제 협력 강화 소식 이후에 다시 AI 반도체 생태계 관련주로 다시 주목받고 있고 아스테라랩스를 이제 지금 시기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나와서는 제가 블랙락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블랙락이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그리고 최근에 뭐 GIP나 이런 사모펀드나 인프라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단순히 지금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인프라 회사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블랙락도 이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2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노데이터인데요. 네. 이 이노데이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빈센트가 저한테 만약에 이 이노데이터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이 오른 게 가장 네. 큰 리스크긴 하다라고 말씀을 근데 드렸거든요. 그러고 더 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정말 쉬지 않고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에 10%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 조정이 있을 때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결국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포인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이노데이터나 블랙락, 뭐 아스테라랩스, GE버노바 같은 종목들 시장 수익률도 좋았고 아직까지 저는 여전히 유효하게 좋게 봐야 할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방송들 한번 다시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사실 7월부터 S&P 500이 누적으로 한 6% 정도 상승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벤치마크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특히 이노데이터는 최근인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5번째 랭크돼 있을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전에 먼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하자면 우리 편풋 있잖아요. 우리 펜다성 아나운서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어디시죠? 저는 최근뿐만 아니라 항상 반도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대답을 할 줄 알고 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이 종목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반도체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미국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미국 종목들, 미국의 반도체 종목, 한국의 반도체 종목 다 좋았죠. 근데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디램이랑 낸드가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편다성 아나운서 대신에 MC 대타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날에 아마 김대현 센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이닉스 제가 삼성전자 네. 끝까지 물어봤죠. 그쵸. 네. 빈센트님이 거의 물고 절대 안 놔두셨었는데 그때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반도체 없는 분들은 약간 포모 현상도 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반도체 없는 분들을 여쭤봤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김대현 지점장님께서 지금 사이클에서는 하나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같은 흐름에서 봤을 때 사실 그때만 샀어도 지금 하이닉스 15% 넘게 상승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이 AI가 촉발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 디램이랑 낸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디램이랑 낸드 모두 이제 올해 4분기까지 추가 15에서 20% 상승이 전망이 되고요. 메모리 전체 시장 규모도 약 지금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약 연평균 약 10% 정도 상승을 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디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고요. AI 서버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램이랑 낸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램이랑 낸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사실 디램과 낸드의 가장 이렇게 큰 차별점이 뭔지를 약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디램, 하나는 낸드입니다. 결국에 이제 디램은 연산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말 그대로 기억 공간이고요. AI 서버나 이제 GPU에서 연산 속도를 높이는 핵심 부품이고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 디램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낸드는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오래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낸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도 용량은 훨씬 크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디램이랑 낸드 가격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바로 낸드 쪽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속도가 이렇게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램이랑 낸드 다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낸드는 단가가 낮아요. 단가도 낮은데 이제 고정비 비중도 적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10에서 15%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2~3배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제가 낸드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 시장 보고서들 보면 낸드 쪽에 조금 더 명백한 공급 제약 조짐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낸드 반등 흐름의 중심이 있는 기업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바로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잊혀진 기업일 수도 있는데 샌디스크 요즘에 뭐 좀 이슈가 있습니까? 네, 샌디스크 이 로고 정말 낯익지 않나요? 이거 혹시 우리가 쓰는 그 맞아요. 맞아요, USB 맞습니다. 맞지 않나요? 네. 아, 네. 그 마트 가서 보실 수 있는 그 USB나 이 메모리 그 지금 장치에 들어가는 그 기업이 바로 샌디스크인데요. 이 샌디스크를 간단히 이제 기업 개요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샌디스크는 이 웨스턴 디지털의 원래 사업부였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였는데 2025년 2월 분할해서 이제 상장한 순수 낸드 전문 기업이고요.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랑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 원가 수준의 낸드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PC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리테일용 SSD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도 정말 이제 명확한데요. 낸드를 하는 그냥 낸드 100%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100%가 낸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의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년 2월에 이제 분할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후에 224% 상승한 기업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이 차트를 쭉 보니까 네. 사실 상장 이후에 별 재미없다가 8월 말 네. 그때부터 크게 움직였네요. 그러게요. 그때 무슨 이슈가 있나요? 네, 이슈가 있었는데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에서 독립한 이유부터 약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원래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독립하거나 이런 이슈가 많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웨스턴 디지털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웨스턴 디지털에서는 원래는 이 하드디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 하드디스크랑 낸드를 같이 했던 기업인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성숙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낸드는 약간 성장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이 둘 사업을 같이 하는 것보다 나눠서 낸드 사업의 잠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분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장표를 만든 이유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 웨스턴 디지털에서 독립하면서 사실 샌디스크가 회계상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이제 적자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샌디스크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이제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이전 사업부에 잡혀 있던 영업권 손상에 관련한 이제 자문이나 뭐 전환 비용 때문에
회계상 적자가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술력 때문인데요. 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샌디스크가 이렇게 잘 올랐고 한지 이 기술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출 구성 한번 보시면 샌디스크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요 고객이 델이나 HP, 레노버 같은 이제 PC나 노트북, 데스크탑용 SSD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 매출 구성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이 장표 보시면 YY 성장률로 지금 가장 높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서버 저장 장치가 이제 고용량, 고속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SSD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주요 고객은 이제 아마존의 AWS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부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고성능인 이 엔터프라이즈 SSD가 지금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표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용인 이 SSD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얘네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뭐 전력, 공간 효율성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를 대체 중인 차세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아래 그래프 보시면 2025년 대비해서 2023년에 그 데이터 센터 SSD 시장이 연평균 약 24.3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샌디스크에서 매출이 약 이 부분에서 약 11%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률이 가장 큰 부분이 이쪽이고 그리고 지금 연평균 24% 정도씩 성장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샌디스크 매출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샌디스크 제가 말씀드린 이 엔터프라이즈 SSD의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2025년에 나온 제품이 두 가지거든요. 바로 DCSN670 NVMe랑 그 다음에 256TB NVMe 엔터프라이즈 SSD예요. 이름부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왼쪽 그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성능도 향상이 됐고 전력 효율도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저장 밀도는 증가시킨 이 지금 제품이 바로 샌디스크가 새로 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이 이번에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256TB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오시나요? 256TB면 뭐 우리 평소에 데이터를 못 쓰고 죽을 만큼 큰 거 아닌가요? 핸드폰 용량 중에 제일 큰 게 1TB. 1TB. 그쵸? 네. 맞아요. 그 256TB가 얼마나 큰 거냐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 SSD 기반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30에서 60TB 정도가 기본 규격이에요. 표준 규격보다 지금 한 8배 큰 규격으로 이제 SSD가 출시가 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의 GB300이라는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GB300이라는 인증이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표준 규격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아마존의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나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거 도입할 차세대 서버 표준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지금은 인증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인증이 통과한다고 하면은 샌디스크의 이제 이 SSD가 GB300 환경에서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이 AI 워크로드 구동할 때 이 안정성이랑 성능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버 채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 나온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엔비디아의 인증은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의 HBM 컬 테스트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GB300의 이 규격 라이센스 통과가 이 샌디스크만
안 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이미 된 상태에서 샌디스크가 후발 업체인 건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 GB300을 통과한 기업은 아직은 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GB300을 통과한 기업은 아직 없는 와중에 지금 샌디스크가 출시한 이 제품이 업계 표준보다도 훨씬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용량을 가진 제품 자체가 인증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GB300 인증이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조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빈센트가 질문한 그 8월부터 급격하게 올랐다고 주가가, 네. 올랐는데 그때 이제 이 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럼 또 이제 AI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오직 AI 서버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낸드 기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 검증된 낸드 기술을 가지고 뭐 차량용이나 크리에이터 그리고 게이밍 시장까지 확대해서 모든 저장 장치 시장의 기술 리더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같은 낸드 기술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각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나 전력 효율 그리고 내구성에 맞춰서 제품을 최적화하는 이런 기업이 바로 이 샌디스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샌디스크의 HBF 전략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HBM을 다들 아시죠? 네. 근데 HBF는 약간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HBF가 뭐냐면 하이 밴드와스 플래시예요. 근데 HBM은 M이 메모리거든요. 결국에 HBM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D램 부분이 HBM이고 그리고 낸드 부분에서는 HB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HBF는 낸드 기반의 고대역폭 플렉시 메모리 개념입니다. 이 HBF가 샌디스크에서 최초 제안을 한 기술이고요.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그 HBM을 쓸 때 HBM은 데이터 용량이 감당이 안 돼요. HBM 자체가 용량이 조금 작고 비싼데 이 HBM을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HB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HBF가 낸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낸드가 결국에는 저장 장치 저장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HBF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 HBF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약 10억 달러 규모였어요. 근데 2023년까지 약 120억 달러까지 12배 성장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HBF가 HBM과 함께 이제 두 메모리가 작동하면서 AI 연산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BF가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 샌디스크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기술이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HBM을 2개 쓰면 되는데 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로 HBM을 2개 쓰기보다는 네. HBM과 HBF를 같이 쓰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D램이랑 낸드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낸드는 저장 공간이 넓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장표 한번 보시면 그 AI 발전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이 계층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HBM과 HBF를 둘 다 같이 써야 하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F가 그래서 샌디스크가 최근에 개발한 프로덕트 앤 기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HBM이 꼭 있어야지 이게 워킹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HBM은 사실상 꼭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HBM 시장이 지금 나와 있고 이 HBM 시장이 더불어서 낸드 부분에서는 이 HBF가 함께 해야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AI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샌디스크 경쟁사를 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와는 MOU도 체결을 했다고 네.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에 장표 다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25년 8월에 샌디스크랑 하이닉스가 같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 HBF 자료가 나온 게 사실상 삼성전자가 HBF 시장을 착수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HBF를 약간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최초로 이제 제안한 거는 샌디스크고요. 그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하이닉스와 이제 선점을 한 거는 바로 샌디스크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BM 강자가 누구죠? 바로 하이닉스잖아요. 이 하이닉스가 인터페이스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이랑 그리고 뭐 적층 기술을 하이닉스에서 빌려서 약간 샌디스크도 조금 더 HBM 시장의 대표인 하이닉스만큼 커져가기 위해서 이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HBF 같은 경우에 사실 낸드 기반이긴 한데요. 이 GPU랑 HBF가 한 세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 HBM을 이미 GPU 패키지와 통합하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샌디스크가 하이닉스의 연결 기술과 그리고 표준 규격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되게 의미 있는 MOU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의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의 SK하이닉스만 익히 귀에 익었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샌디스크가 붙는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이렇게 같이 보면 된다? 네, 더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까 이제 편도성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사를 보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경쟁사 주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쟁사 먼저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키옥시아, 마이크론 이 정도로 전달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주가 비교 한번 보시면 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샌디스크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낸드 부분이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이제 샌디스크가 실적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크게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한번 보시면 이제 샌디스크 25년 4분기 매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분기 매출, 각 사마다 이제 분기가 이제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25년 4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2분기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 확실한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이제 본격 턴어라운드 기대를 할 만한 가이던스를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낸드 가격 반등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엔터프라이즈 SSD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고부가 제품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주가 아까 보시면은 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샌디스크 지금 220%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이라는 거는 염두해놓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가 평가 말씀드리면 근데 그 실적 보니까 네. 마진이 그래도 20% 후반대 뭐 나쁘진 않은데 네. S&P 500의 평균 영업이익률 마진이 한 17% 되니까 네. 뭐 그거보다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AI 테크 반도체에 비하면 좀 낮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네, 맞아요. 이것이 결국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마진이 이렇게 박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원동력이 있나요?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월가에서는 사실 지금 목표 주가를 약 2배 이상, 3배 정도 가까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최근에 10월 9일에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한 얘기는 이 단순한 스토리지 제조사가 아니라 AI 메모리즘 계층 구조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목표가를 2배 정도 상향을 했고,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샌디스크의 가장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만한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두 번째가 HBF2 기술, 이 덕분에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재평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맨 상단에 골삭 애널리스트죠. 네. 10월 9일 날 다시 한번 타겟 프라이싱을 네.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디램이나 낸드 가격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낸드나 뭐 디램 가격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도 똑같이 10월 9일자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목표가를 거의 3배 가까이죠. 3배 가까이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샌디스크, 네. HBF,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속에서의 또 다른 해자가 될 수 있는 기업. 단 영업이익률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월가의 전망치는 대부분 더블지까지 나타나고 있다. 네. 샌디스크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표 어디였었죠? 4개의 종목들. 아, 네. 한번 G 다시 버너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트랄랩스, 블랙락, 이노데이터에 이어서 샌디스크가 네. 또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낼지 좀 관심이 되는데요. 네, 댓글 보면 이성원 PB 나올 때마다 항상 감미연이라는 댓글이 달려요. 아, 감미연 닮은 꼴이다. 그러네. 아, 진짜요? 보니까 네. 스타일이. 아, 네. 그러면 다음 깨럭깨럭깨럭.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감미연이 샌드디스크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샌디스크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반도체 기업 중에 HBF 기술을 선점할 차세대 반도체 기업. 그러면 SK하이닉스와는 악어입니까? 아니면 경쟁 상대입니까? 악어와 악어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편푸시 좋아하겠네.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사면 샌디스크도 한번 보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기나긴 연휴 끝에 그래 첫 개장을 우리 이성원 PB가 같이 했는데 여지없이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도주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 중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속에서의 SK하이닉스만 보지 말고 샌디스크도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기 전에 빈센트 저희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벤트 네. 꽤 많이 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재밌게 추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벤트는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 진짜 좋은데 하는 부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클립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주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성원 PB가 얘기했던 샌디스크 HBF 네. 그럼 그 부분 이 부분 정말 인상 네. 깊었다. 뭐 투자에 감미연, 도움 됐다. 뭐 네, 깨럭깨럭 감미연. 그런 네, 거. 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근데 댓글 남겨주신 다음에 참여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신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신청을 누르셔야지 네. 선물을 보내주는군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댓글 달고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뭐 네. 주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치킨이랑 콜라 세트를 드립니다. 내가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은 배재원 PB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치킨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네, 다르세요? 네, 저도 참여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쎄 장이 이럴 때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락폭이 컸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 초반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1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최고로 그럴 거. 장 초반에는 좀 빠졌다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14%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견조한 흐름입니다. 현재 0.1%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여전히 체력적으로는 조금 단단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원래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그렇게 큰 네. 하락을 보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간의 이제 미중 분쟁이 좀 격화됨에 따라서 투매가 좀 나왔다가 트럼프의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전되는 흐름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여전히 국내 시장의 체력은 단단하다라는 게 보이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뭐 바이더 DB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도 보였고, 이와 별개로 이제 제가 섹터별로 좀 한번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뭐 2%에서 3%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수급은 유입되고 있고, 코스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역시도 현재 흐름이 견조함에 따라서 양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엔터 어떻습니까? 제가 휴일 동안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네. 한류 엔터가 좀 남다르던데 오늘 엔터 그럼 어떻습니까? 엔터 쪽은 여기 왼쪽 중간쯤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관세를 이야기하면 이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뭐가 있나라고 좀 언급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엔터를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 쪽 흐름이 사실 그동안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하이브가 대략 3.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3.8%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좀 낙폭이 커졌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이 과연 좀 더 기회가 있을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큰가? 아니면 그동안에 빠졌던 것들에서 다시금 기회를 볼 수 있는가가 좀 대립되는 양상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관세 부분에서 조금은 좀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조선과 엔터 쪽으로 수급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반도체 쪽이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빠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가장 문의가 좀 많았던 네. 부분이 그쪽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주도주가 교체가 되느냐, 네. 아니면 반도체가 더 가느냐라는 건데,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에 대해서 논쟁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동안 9월이 약했지 않았냐.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9월이 좋았죠. 그런데 이 9월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고, 이게 단순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내일부터라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 숫자가 이렇게 찍혀주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돈이 유입됐던 거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장 속에서도 오늘 4% 가량 오르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에 가스터빈 첫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터빈 첫 수출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동안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만 가스터빈을 공급을 하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가스터빈을 수출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은 2기 수출이 완료가 된 거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2기가 완료가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대 6기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스터빈이 왜 수출이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네.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 좀 도래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좀 더 전력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러한 예제에서 선택받은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전력 공급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제 밸류체인들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BHI 뭐 다른 종목단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시장에는 기회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방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을 좀 이렇게 금요일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고, 이제 이번 주 시장도 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소재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금 좀 도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원도 그렇고 지금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희 4월에 네. 관세 관련해서 큰 충격이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때 4월에 관세 충격이 있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관세를 뭐 처음에 50% 얘기했다가 100% 얘기했다가 뭐 200%까지 과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시장에 겁을 줬었는데 그때만 해도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이 낙폭이 4월 10일 있었던 그런 관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낙폭을 4월에 기록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로 큰 최대 일일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뭐 두서없이 지금 중국에 이런 관세 폭격을 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다가 말 번복하면서 시장 V자 반등을 했잖아 라는 심리가 시장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0월 9일 이제 중국에서 먼저 중국 상무부의 히토류 수출 및 기술 수출 통제가 발표가 됐고요. 10월 10일에는 중국이 미 관련 선박에 특별항만 수수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에 좀 질세라 중국에 너네가 이제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를 하면 우리 관세 더 매길 거야 라는 이런 똑같은 내러티브가 반복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싸움이 좀 발발했던 이유가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트럼프는 협상에서 어떻게든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언론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제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새롭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월요일 뭐 한국 시장도 반등을 보였지만 지금 코인 시장도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고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개된 양상을 쭉 보면 사실 모든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오늘 밤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화해 제스처에 중국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죠? 네. 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해본 말을 따르면 우리는 중국을 뭐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매물고 싶지 않아라고 어떻게 보면 좀 화해의 좀 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언급에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걸 보면 여전히 시장의 기초 체력은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아까 반도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주가 사실 반도체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수요일 날 ASML의 실적 발표, 목요일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 만큼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겠고요. 또 플러스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대표 종목군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좀 살펴볼 것이 좀 많다라고 좀 이렇게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셧다운 이후에 지금 제날짜에 발표됩니까? 보니까 24일 날 발표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9월에 일단 이번 주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먼저 PPI와 CPI 먼저 발표가 되고요. 네. 일단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률의 수치에 따라서도 투자자들의 이런 뭐 수급 이동이 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적인 개별적인 실적 부분이나에서 주목할 점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볼까요? 꽤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크게 한번 떨어졌겠죠? 네, 일단 뭐 지난주 대비해서 뭐 코스피 지수 자체는 여전히 매우 탐욕 단계에 있고요. 여전히 88이라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현재는 매우 탐욕 부근인데 일단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 코스피는 매우 탐욕 지수로 88점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을 보면 67점이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탐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방송마다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릴 때 매우 탐욕이라고 하면 투자자분들 특히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진입하기가 사실 네.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탐욕이라고 하니까 탐욕에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매우 탐욕 수치적으로 88이지만 정말 나중에 됐을 때 99, 1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스피의 상승, 뭐 3,6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끝일지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 탐욕 지수가 수치적으로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매우 탐욕이라는 이런 수치에 좀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요즘 시장에는 매우 탐욕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저희가 처음 이 탐욕 지수를 봤을 때 그때도 매우 탐욕이었어요. 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가. 네.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그때 이거를 샀어도 음. 지금 수익률이 꽤 좋았을 것 같다라는. 네. 뭐 본인 자랑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 이 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여전히 바이오 기업은 주가 좀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바이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사실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금리 인하되면 바이오 좋잖아. 이런 내러티브가 아직 시장에 발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기회는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1등부터 15위까지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수치가 가장 낮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또 거기만 관망이에요. 네, 여기만 관망이죠.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 눈에는 좀 멀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좀 할 수 있는 방증이지만 저는 그거라고 좀 봐요. 이게 금리 인하기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등장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관망의 원인인 것 같고요. 그게 9월 달에 넘어서 이제 10월 달이 되도록 반도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주인공들이 뭐 12월 연말까지 끝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아니니까 언제든 이런 관망을 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에서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에는 저는 여전히 오늘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는 사실 정말 큰 악재가 있지 않은 한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해서 업종들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꺾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 포인트들이 지워지지 않는 한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아주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도 사도 될까요, 지금? 이 가격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냥 코로나와 간략하게 비교하면 네.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9만 원 넘고 뭐 9만 6천 원 네.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반도체의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성장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0월에 뭐 디램 수출 단가도 나왔었는데 이런 수출 데이터도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거 꼭 물어봐야죠. 네, 오랜만에 좀 한번 여쭤봐야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어려운 말인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관망보다는 사실 매집의 관점이 아닌가, 오히려 신규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매집을 할 때다라는 한마디까지 주셨습니다. 여전히 엄중한 우리 시국에 그래도 낱낱이 하나하나 주요 섹터들 한번 쭉 돌아봤고요. 공포 탐욕지수 헛갈리지 마라. 여전히 탐욕지수라 하더라도 매집의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제가 재입사한 날입니다. 자, 4월 28일 날 지금 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재입사하면서 첫 그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희 하나증권 전 직원 PB님들을 앞에 두고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지금도 지난 4월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고 또한 밀리면 여지없이 사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주도주는 계속해서 지금의 주도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샀어요? 전 더 샀습니다. 더 샀어요? 편푸시 더 샀다고 합니다. 오늘 더 샀습니다. 오늘 더 샀다. 네,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 이제 편풋이라는 별명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네, 그럼 뭐라 불러줄까? 계속 편풋으로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